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날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30년 넘게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58세 혜란 씨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고 이제야 한숨 좀 돌리려나 싶었던 그녀의 인생에 유방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들은 병원에 누운 엄마를 앞에 두고 소름 끼치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날 혜란 씨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짊어지고 온 헌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이제는 미련 없이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지쳐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지요? 혜란 씨에게 지난 30년은 그 농사를 짓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혜란 씨네 남매는 미술에 소질이 있었어요. 혜란 씨 부부는 두 아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혜란 씨 부부는 눈 뜨면 나가고 들어오면 눈 감는 생활로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공사 현장에서 보낸 목수였습니다. 이른 새벽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먼지 가득한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지요. 겨울에는 손끝이 터져 피가 나고 여름에는 땀띠로 온몸이 뒤덮여도 남편은 단 하루도 쉬지를 않았습니다. 여보, 애들 미술 학원비가 이번 달에 또 올랐대. 재료비도 만만치 않아. 혜란 씨가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은 퉁명스럽지만 든든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노가다를 한탕 더 뛰면 돼. 우리 애들 기죽이지 마. 그 시절 혜란 씨는 식당 청소일을 했습니다. 홀 청소부터 주방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요. 무릎 관절이 시려 밤마다 알아 누우면서도 미술을 전공하는 아이들의 학원비 고지서를 보면 힘이 났습니다. 엄마, 이번에 유학파 선생님한테 특강 받아야 해. 그래야 서울에 있는 미대에 갈 수 있어. 엄마, 나 물감이 다 떨어졌어. 오일이랑 캔버스 새로 사야 해. 이번엔 돈이 좀 많이 들어. 아이들이 내미는 손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물감 한 통, 붓 한 자루가 왜 그리도 비싼지. 식당에서 꼬박 한 달을 일해 번 돈이 아이들 미술 재료 몇 개 사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혜란 씨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멋진 대학에 들어가 훌륭한 화가나 디자이너가 된다면 이 정도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결국 두 남매 모두 서울에 있는 유명 미술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혜란 씨와 남편은 식당 골방에서 서로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고생 끝났다. 우리 애들 이제 서울 가서 출세할 거야. 혜란 씨 부부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명문 예술대학을 졸업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참 잔인합니다. 재능도 재능이지만 끝도 없는 뒷바라지가 필요하지요. 결국 아이들은 대학 졸업 후에도 제밥벌이 하나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혜란 씨 부부에게 기대어 살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예술가인네 고상한 척은 다 하며 30이 넘도록 도무지 돈을 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신노동만 신성하다고 생각하며 육체노동은 경시했지요.
남매는 내신 부모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여 친구들에게도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정작 자신들 입에 들어간 음식도 미술대학 졸업장도 모두 부모님의 육체노동에서 나온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남매는 남들 다 하는 알바는 할 생각조차 안 하고 항상 부모님에게 당연한 듯 손을 벌렸습니다. 혜란 씨 부부는 남매의 자유로운 예술가 신분을 위해 집세에 생활비, 재료비까지 계속 대주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명절에 집에 온 아이들에게 혜란 씨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디 이력서라도 좀 넣어봤니? 딸이 발끈해서 말했어요. 엄마가 예술을 알아? 우리가 무슨 일반 회사 경리나 공장 생산직으로 들어가는 줄 알아? 예술가는 영감을 얻어야 해. 아무데나 취업하면 내 커리어는 끝장이야. 아들도 맞장구 쳤지요. 맞아, 엄마. 내 친구들은 부모가 개인 작업실도 차려주고 전시회도 열어주는데 우리한테 지원도 제대로 못해주면서 왜 자꾸 취업하라고 난리야. 눈높이 낮춰서 싸구려 회사 갈 거면 비싼 돈 들여 미대는 왜 보냈어? 아들의 말은 혜란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지원을 못 해줬다니요?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져 발목을 삐었을 때도 파스만 붙이고 일하게 만든 게 누구인데. 혜란 씨가 식당에서 남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치우며 모은 돈을 다 가져간 게 누구인데. 아이들이 말하는 예술과 영감은 그저 게으름을 포장하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딸이 혜란 씨에게 전화해 당당하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개인 전시회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엄마, 이번 전시회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 대관료랑 도록 제작비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간대. 결국 혜란 씨는 남편 몰래 저녁 일을 하나 더 구해야 했습니다. 오전에는 주방일, 오후에는 청소일, 밤에는 배달일까지 24시간이 모자라게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손마디가 퉁퉁 부어 숟가락을 쥐기도 힘들었지만 내가 좀 참으면 애들 앞길이 열리겠지 싶어 진통제로 매일을 버텼지요.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딸은 화려한 전시회를 열었지만 정작 혜란 씨는 전시장 한 구석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이 다가와 건넨 말은 엄마, 손님들 보기 안 좋아. 인상 좀 펴고 있어. 였습니다. 그렇게 혜란 씨의 몸은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가슴에 몽울이 잡히더니 통증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혜란 씨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그러나 안색이 흑빛이 된 아내를 남편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녁 밥상을 차리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얼굴꼴이 그게 뭐야? 밥은 제때 먹고나 있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자고. 군말 말고 따라와. 남편은 병원에서도 그랬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없었지만 남편은 혜란 씨가 병원 이곳저곳을 다니며 각종 검사를 받고 진료실에 드나드는 동안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해도 누구보다 아내를 아끼는 남편이었지요.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암울했습니다. 유방암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은 것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받은 재검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유방암 3기.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듣고 진료실을 나오며 혜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남편은 혜란 씨를 붙잡으며 무심한 듯 내뱉었어요. 암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그래? 의사가 죽는 병 아니라고 했잖아. 수술비 걱정 말고 당신은 치료에만 전념해. 정승맞게 울지 말고.
말은 거칠었지만 남편은 소구름을 울고 있었지요. 그날부터 남편은 그러잖아도 많던 일을 더 늘려갔습니다. 남편의 몸은 남매의 뒷바라지를 위해 중노동에 시달리느라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아내 혜란 씨를 살리는 일이라면 쓰러져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혜란 씨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안쓰럽고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혜란 씨는 엄마의 병 소식을 듣고 자식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자신의 치료에 전념해도 부족한 시간에 혜란 씨는 남편 걱정, 아이들 걱정에 안절부절했던 것이지요. 혜란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혜란 씨는 결국 아이들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혜란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유방암 3기래. 그런데 치료비가 정말 만만치 않다고 그러네. 그냥 치료 포기하고 요양원에 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들어. 항암이 워낙 고통스럽다고들 하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혜란 씨는 너무나도 살고 싶었습니다. 혜란 씨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이들이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했는지 아이들이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은 걱정이나 위로는커녕 계산기를 두들기기 바빴습니다. 부모에게 빌부터 사는 상황에서 엄마의 치료비는 자신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혜란 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요양원비가 더 들어. 나 곧 결혼하잖아. 신혼집 전세금도 부족한데. 그냥 집에서 약 먹으면서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집이나 요양원이나 똑같지 뭐. 굳이 그렇게 큰 돈 써야 돼? 옆에 있던 아들 역시 누나를 굴리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말대로 치료가 무슨 소용인가 싶기는 해. 암은 재발도 잘 되잖아. 치료 다 받고 재발하면 어떡해.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험금도 얼마 안 나온다며. 누나 말대로 집에서 쉬면서 남은 시간 의미 있게 보내자. 혜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는 장사치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며 인생을 갈아 넣은 지난 30년 세월이 자식들의 계산기 앞에서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혜란 씨의 남편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일만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목수일만으로는 부족해서 쉴 틈이라도 나면 대리운전에 배달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까지 일을 해야 해서 혜란 씨의 병원을 자주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혜란 씨가 혼자 병원에 있는 동안 자식들이 엄마를 살뜰히 챙기고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죠. 병실은 자식들의 욕망이 들끓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누나, 지금 입원비가 얼마인 줄 알아? 계속 이렇게 돈 다 까먹으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뭐야? 차라리 엄마 집을 먼저 파는 게 낫지 않겠어? 아들이 먼저 운을 떼자 딸이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야, 너 미쳤어? 지금 계속 집값 오르고 있는데 왜 팔아? 엄마 명의로 된 보험금이랑 통장 정리부터 해야지. 그리고 간병비도 장난 아닌데 엄마 간병은 네가 해라. 나는 시집 가면 내 식구도 챙겨야 하잖아. 아들도 지지 않고 맞받아 쳤습니다. 왜 나한테 다 떠넘기려고 해?
시집 간다고 누나가 안 하던 일이라도 할 거야? 지금처럼 집에서 놀 거 아니야. 그리고 간병은 여자가 더 잘하잖아. 딸은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간병에 여자 남자가 어딨냐? 그리고 내가 왜 놀아? 나 엄연히 전시회 여는 전업 예술가야.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아들이 마침내 쐐기를 박았습니다. 전업 예술가 좋아하시네. 엄마 아빠 돈 처발라 돈지랄하는 전시회가 예술이냐? 예술가 다 죽었다. 사돈 낱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자기들이 예술가 흉내만 내는 사이비인 줄은 아나 봅니다. 하루는 예비사위가 문병이라고 병원에 왔습니다. 멀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난 예비사위는 예비장모 혜란 씨의 병세보다 혜란 씨의 재산이 더 궁금한 눈치였어요. 예비사위는 혜란 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지요. 장모님, 이참에 집 명의를 저희 앞으로 돌려놓으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야 아파트 담보로 대출도 받아서 저희가 어머니 보살펴 드릴 수 있지요. 어차피 오래 못 살 장모라고 생각한 예비사위는 처남에게 한 푼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잔머리를 굴렸지요. 동생에게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려는 딸과 부창부수였습니다. 혜란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식은땀을 흘리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잔인함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한술 더 떠 혜란 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엄마, 시댁에는 엄마 암인 거 절대 비밀이야? 상견례가 다음 주인데 엄마가 암 환자라고 하면 결혼 미루자고 하실지도 몰라. 그냥 가벼운 위염으로 입원했다고 할 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고통스러워하는 엄마에게 자신의 앞길을 위해 병의 존재마저 숨기라는 딸. 혜란 씨는 이제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지요. 그때 남편이 지방에서 공사가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며칠 만에 본 혜란 씨 얼굴이 더 헬쑥해진 것을 보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여보, 의사 말 들어보니까 당신 체력이 받쳐줘야 수술도 한다더라. 당신이 의지를 갖고 잘 먹어야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과일 사왔어. 좀 먹어봐. 남편은 서툴게 깎은 사과를 혜란 씨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혜란 씨는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자식들의 끔찍한 짓들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지요. 사과를 건네는 남편의 손을 본 혜란 씨의 가슴이 더 무너졌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두꺼워진 손바닥, 흉터로 울퉁불퉁해진 손등. 전에는 아이들을 위해, 지금은 아내를 위해 험한 일을 가리지 않고 하며 생긴 영광의 상처들이었습니다. 당신 치료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당신은 치료 잘 받고 버티기만 해. 알겠어? 당신 없으면 내가 누구랑 살아? 남편은 혜란 씨의 손을 꼭 잡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못마땅한 듯 쳐다보다 병실을 나갔지요. 그리고 다시 며칠 만에 병실에 들어선 남편은 끔찍한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혜란 씨에게 빨리 인감도장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지요. 자식들의 실체를 확인한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세월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남편의 거친 손이 떨리며 아들의 멱살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평생 자식 기죽지 않게 하려고 허리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아온 아버지였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네 애미가 너희 키우느라 병 걸린 것도 모르냐? 어디서 이런 배리나 짓을 해? 남편의 고함이 병실을 울렸지만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호웃음을 쳤습니다. 아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쉰내 나는 소리를 해? 누가 그렇게 해달랬어?
그리고 엄마도 다 알아. 어차피 유방암 삼기면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고통받으면서 연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라도 잘 사는 게 엄마 소원이래. 딸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키워준 거 고맙긴 한데 원래 그게 부모의 의무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부자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친구들은 해외여행 가서 미술관 체험도 실컷 하고 전시회도 마음껏 열고 남매는 구구절절 억울하다는 억지 하소연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유아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을까요? 아들은 아빠를 위하는 척 타협을 하려 들었지요. 아빠도 현실을 좀 봐. 엄마 치료비 되느라 아빠까지 병나면 어쩌려고. 우리 모두를 위해 냉정하게 생각해.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 딸은 오로지 자신의 결혼 걱정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하필 내 결혼을 앞두고 암에 걸리냐고. 건강 관리 좀 하지. 이제 남편은 화낼 의지조차 잃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남편은 짐승 같은 자식들을 병실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혜란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열하고 있었지요. 남편은 혜란 씨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혜란 씨는 그제야 봇물 터지듯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사실 치료 안 받으려고 했어.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이랑 애들한테 쥐만 될까봐. 내가 사라지면 그 돈으로 당신 노후도 좀 챙기고 애들도 숨통 좀 트일까 싶어서. 나 정말 죽을 준비하려고 했어. 그 고백에 남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내 인생이 뭐라고 당신 인생을 걸어. 저런 것들을 인간이라고 키웠는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이제 애들 목, 유산 다 필요 없어. 나 그 돈으로 당신 살릴 거야. 당신도 나 좀 살려줘.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때 회진을 돌던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분위기를 파악한 듯 조심스럽게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환자분이 치료를 계속 거부하셔서 차도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마음을 바꾸신 것 같군요. 항암 효과는 환자의 의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항암 치료 열심히 하시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은 다시금 결심한 듯 혜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들었지? 열심히 치료받자. 저놈들한테 줄 돈, 당신 건강 되찾는데 전부 다 쓸 거야. 내 손이 흉터 투성이가 돼도 상관없어. 내가 어디서든 더 벌어올게. 당신이 살기만 하면 돼. 나랑 우리 둘만 살자. 병실 창밖으로 비치던 노을이 혜란 씨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자식들의 탐욕만 가득하던 병실에 비로소 부부의 진심 어린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혜란 씨는 더 이상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몸을 되찾고 싶은 장혜란일 뿐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혜란 씨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지만 오히려 마음만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건 이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음 주가 상견례이니 꼭 참석하라는 것이었지요. 딸은 부탁을 하는 입장이면서도 혜란 씨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엄마, 상견례 때 가발 쓰고 와. 머리 빠진 모습으로 오면 절대로 안 돼. 시댁에서 엄마 아닌 거 알면 우리 집안 내력인 줄 알고 결혼 엎을 수도 있어. 그날 하루만 제발 엄마 구실 좀 해줘.
혜란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30년을 헌신한 엄마의 투병 사실이 딸에게는 그저 결혼 방해물이자 수치스러운 치부일 뿐이었습니다. 혜란 씨는 딸이 보내온 가발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날 보자. 상견례 당일 고급 한정식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딸은 혜란 씨 옆에 앉아 가증스럽게 웃으며 예비 시부모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착한 딸 연기를 펼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알뜰하신 분이시거든요. 얼마나 검소하신지 몰라요. 그때였습니다. 혜란 씨가 답답하고 가려웠던 가발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 한 올 없이 휑한 혜란 씨의 머리가 드러나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딸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 왜 이래? 혜란 씨는 딸을 무시하고 예비 사돈에게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딸이 제 암투병 사실을 숨기라고 해서 가발을 쓰고 왔습니다. 지금 제 딸은 저를 짐짝 취급하며 치료비마저 자기들 결혼 비용으로 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딸이 혜란 씨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옆에 앉아있던 혜란 씨의 남편이 딸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이 나쁜 기집애야. 남편의 고함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굽은 등을 펴고 딸의 얼굴을 쏘아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어른, 제 마누라 투병 중입니다. 유방암 3기예요. 그런데 자식놈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수술하고 재발하면 돈만 날리는 거라고 치료하지 말잡니다. 이제는 사돈어른 아들까지 합세해서 집 내놓으라네요. 자기들 결혼자금 챙기겠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밖에서 피땀 흘려 번 돈, 지들 예술한답시고 다 털어먹었으면서 이제는 목숨까지 털어먹으려는 겁니다. 예비사위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저었지만 혜란 씨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거친 손을 내밀어 사돈에게 보여주었어요. 깊게 패인 흉터,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가득한 손을요. 우리 마누라 살리려고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손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딸은 엄마 암 걸린 게 창피하다네요. 내 딸이지만 더 이상 내 자식으로 안 봅니다. 오늘부로 인연 다 끊겠습니다. 사돈도 잘 생각하세요. 그 집 아들도 보통이 아닙니다. 아빠의 거침없는 폭로에 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완전히 경악한 표정이었지요. 숨막히는 침묵을 깬 건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아들을 잘못 키웠네요. 이 결혼 우리도 손 뗀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예비 시어머니도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며 공손히 말했어요. 사돈어른 내외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호부견자라고 어찌 이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저런 철부지가 자랐을까요? 저희도 사돈어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부디 치료 잘하셔서 완쾌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딸과 예비사위의 변명과 절규를 뒤로한 채 혜란 씨는 남편의 단단한 팔을 잡고 식당을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도 미소 지었지요. 진정한 내 편을 위해 저지른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그날 딸의 결혼은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양가의 지원이 끊긴 딸 커플은 결혼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누나의 결혼이 파토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아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과 누나의 절연이 아들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이제 누나와 나누었던 모든 혜택과 지원이 자기에게만 올 테니까요.
잘만 하면 유산도 독차지할 수 있겠다 싶었지요. 아들은 곧바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동안 치료받지 말라던 주장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아들은 자취방을 내놓은 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들어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생각이 짧았어. 누나 일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옆에서 지켜드려야지. 나 이제 집에서 살면서 엄마 간병하고 아빠 일 도울게. 혜란 씨는 그 뻔뻔한 연기에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의외로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와 살아라. 그럼 너 그 자취방 보증금은 다시 돌려다오. 엄마 치료비에 보태면 좋겠구나. 아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부모는 어쩔 수 없구나. 나중에 엄마 아빠 죽으면 이 집이랑 재산은 다 내 거다. 그깟 보증금은 그에 비하면 껌값이지. 싶었지요. 아들은 신이 나서 짐을 풀어 전부 작은 방에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도 지나지 않아 항암 치료로 힘겨워하는 혜란 씨에게 엄마, 나 이번에 공모전 나가는데 재료비 좀 주면 안 돼? 라며 또다시 슬쩍 돈을 요구했어요. 얼마 후 아들이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혜란 씨가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거실 불을 켰습니다. 여보, 오늘이 기회야. 저놈 짐 다 뺄 거야. 남편은 이미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아끼는 비싼 미술 장비, 옷가지, 명품 소품들을 닥치는 대로 대형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모두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지요. 이놈이 우리 집을 무슨 숙박업소로 아는 모양인데 오늘부로 영업 종료다. 남편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혜란 씨는 거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집 앞 쓰레기장에 아들의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밤중 술에 취해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온 아들이 현관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울리자 아들은 문을 두드리며 악을 썼습니다. 엄마, 아빠, 왜 문이 안 열려? 나야, 문 열어. 문 안쪽에서 들려온 것은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너가 누구냐? 우리 집엔 자식 같은 거 없다. 네 물건 다 밖으로 뺐으니까 새벽에 쓰레기차 오기 전에 빨리 치워라. 아들은 기가 막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나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 망가지면 어쩔 거야?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혜란 씨가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한마디 던졌지요. 예술? 밥벌이도 못하는 네 예술이 내 목숨보다 비싸니? 그 장비 팔아서 네 전세금이라도 구하렴. 오늘부터 너는 이 집과 아무 상관없는 남이다. 밖에서는 아들의 고함소리와 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지만 안방에 앉아있는 혜란 씨 부부는 세상 누구보다 평온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경찰까지 불렀지만 경찰은 부모가 성인 자식을 내보내는 것은 가정사의 영역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길거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아들을 뒤로하고 혜란 씨는 남편이 정성껏 끓여준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30년 만에 비로소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질서가 바로 잡힌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고함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둘만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적처럼 혜란 씨는 암을 치료했습니다. 병모와 싸우며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혜란 씨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둘만의 시간이라는 보물이었지요.
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 따위는 없다. 우리가 다 쓰고 죽는다라고요. 두 사람은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을 과감히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도심 외곽의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지요. 그곳은 말 그대로 천국이었습니다. 매일 영양사가 차려주는 건강한 식단, 입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문화 강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손을 잡고 산책을 즐겼습니다. 굳은 살 박인 남편의 손이 혜란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3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실버타운까지 간혹 찾아오곤 했지요. 하지만 혜란 씨 부부는 예전에 그 호구 같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사업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아빠, 나 정말 장비가 필요해. 이번에 정말 중요한 공모전이야. 여전히 뻔뻔하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을 보며 혜란 씨와 남편은 덤덤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얘야,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입주비 다 내고 우리 먹고 살 돈만 딱 남겨뒀단다. 너희 줄 돈은 없어. 그리고 여긴 외부인 출입이 엄격해서 너희가 자꾸 이렇게 오면 우리 퇴거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라. 부부는 자식들의 애원도, 협박도, 눈물 섞인 하소연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자식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 그저 가끔 스쳐 지나가는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혜란 씨는 거울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빠졌던 머리카락은 다시 예쁘게 자랐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남편이 깎아주는 과일을 맛있게 먹으며 혜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을 희생해서 얻은 건 고통뿐이었지만 내 인생을 찾고 나니 비로소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정원을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올여름엔 어디로 여행을 갈지, 또 내일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말이지요. 그들의 인생은 이제야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앞날만 보느라 나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자식과의 선을 긋고 나만의 인생을 다시 되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만의 통쾌하고 현명한 아이디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자식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홀로 눈물 짓던 모든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